당신 아버지가 내 몸에 손댄 거 당신도 알잖아. 너 아직도 그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내가 꼬신 거잖아. 뭐라고? 미쳤어.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나한테 이런 모욕까지 주는 거야? 그럼 우리 결혼 끝내자. 과연 그녀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31살의 김서연은 작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 덕분에 단골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꽃들에 물을 주고 시들은 잎사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을 배치하고 손님들의 특별한 날을 위한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일이 그녀에게는 소소한 행복이었다. 서연은 혼자 살면서도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꽃집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 결혼식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을 넘기면서 주변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런 서연에게 꽃집 단골 손님인 옆 가게 사장이 어느 날 말을 꺼냈다. 우리 거래처 회계사 친구 있는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사장은 평소 서연을 딸처럼 아껴주던 분이었다. 꽃집 일로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주고 명절 때면 용돈도 챙겨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사장의 추천이라 믿음이 갔고 그렇게 만난 남자가 바로 33살의 정민호였다. 정장 차림에 점잖은 말투, 그리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모습에 서연은 금세 마음을 열었다. 첫 만남에서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서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꽃집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데이트는 항상 조용하고 품격 있게 진행됐다. 미술관을 함께 둘러보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는 늘 서연을 배려했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문을 열어주는 작은 신사적인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해주었다. 서연은 이런 그의 모습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짧은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사장님이 소개해준 인연이니 운명 같은 거 아닐까? 서연은 그렇게 믿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들은 모두 이들을 보며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축하해 주었다. 서연은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3달도 버티지 못했다. 민호는 평소에는 다정했지만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처음엔 가벼운 투덜거림 정도였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 라며 넘어갔다. 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다.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나한테 말대꾸야. 그는 술에 취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었다. 새로 산 그릇들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고 서연이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도 벽에 부딪혀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연은 무서워서 화장실에 숨어 떨며 울었다. 술주정은 점점 더 잦아졌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시비를 걸었다. 꽃집에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쭐대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고 살았냐? 그런 말들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을 꿇고 빌었다. 서연아, 미안해. 술 때문에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민호는 눈물까지 흘리며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그럴 때면 서연의 마음도 다시 흔들렸다. 원래 좋은 사람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겠지. 내가 더 잘해주면 달라질 거야. 서연은 용서와 분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남편 흉을 본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부모님께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다.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것이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화면을 보며 의사가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서연은 눈물이 났다. 마침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잘 해보자. 서연은 아이를 이유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임신 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서연은 그의 얼굴에 기쁨이 번질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지금이 무슨 때라고 애를 가져?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 대신 짜증과 부담감만이 가득했다. 나는 아빠 자격 없어. 그냥 우리 따로 살자. 남편은 돌연 별거를 요구했다. 그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며 혼자 살면서 정신을 좀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아이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에 서연은 절망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서연은 밤마다 울었다. 배 속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야 하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출장을 많이 간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홀로 병원에 다니고 혼자 임신 관련 책을 읽는 일이 너무 외로웠다. 입덧이 심할 때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꽃집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결국 서연은 시댁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평소 시아버지가 민호를 많이 아꼈고 며느리인 자신에게도 친절했던 기억이 있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면 민호도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시아버지 정영수는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늘 점잖은 척하는 사람이었다. 동네에서도 정씨집 어른은 정말 신사답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런 시아버지라면 분명 자신의 편에 서서 민호를 설득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신 사이에 서연은 시댁을 찾아가 남편의 술버릇과 별거 문제를 눈물로 털어놓았다. 아버님, 민호가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술만 마시면 소리를 지르고 이제는 아예 집에도 안 들어와요. 아기까지 생겼는데 혼자 어떻게 키우라는 건지. 그러자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너무 걱정하지 마. 배에 있는 아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지. 그는 소파에 앉은 서연 옆으로 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서연은 마침내 의지할 곳을 찾은 것 같아 안도했다. 그는 태동을 느껴보겠다며 서연의 배에 귀를 댔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벌써 이렇게 컸네. 서연은 시아버지의 관심에 고마운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은 놀라 밀쳐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오히려 호통쳤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가족끼리인데 그게 왜 문제야? 임신하면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는 마치 서연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말했다. 서연은 그 순간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그는 평상시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소름 끼치게 들렸다. 그날 이후 끔찍한 일은 몇 번이나 반복됐다. 시어머니가 없을 때마다 시아버지는 서연을 불러내서 온갖 핑계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 마사지 해줄게. 배가 많이 나왔나 확인해보자.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손을 뻗었다. 서연이 거부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라며 화를 냈다.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서연은 용기를 내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호가 드물게 집에 온 어느 저녁.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아버님이 나한테. 서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부적절한 접촉들, 그리고 자신을 협박하는 듯한 말들까지.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더 큰 충격이었다. 민호는 서연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다. 내가 아버지를 유혹한 거 아니야! 감히 우리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해! 민호는 오히려 서연을 몰아세우며 이혼을 요구했다. 너 같은 여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아이도 내 아이인지 의심스럽고!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당신이 술만 마시면 나한테 소리 지르고 별거 하자고 해서 혼자 있을 때 시댁에 의지하려고 했던 건데. 서연의 항변도 소용없었다.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서연은 무너졌다.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시아버지에게는 성추행을 당하고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절망만이 가득했다.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법률 상담 끝에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의 정신적 학대와 시아버지의 성추행,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도 캡처해두라고 조언했다. 또한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트라우마에 대한 의학적 기록도 남겨두라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옆 가게 사장님께도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사장님은 민호를 소개해준 것을 몹시 미안해하며 서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내가 잘못 봤다. 앞으로 서연이 내가 필요한 건 뭐든지 도와줄게. 서연은 꽃집 일을 계속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갔다. 임신 중이라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상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법정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다. 서연은 매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했다. 임신 7개월이 넘어가면서 배가 많이 불러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호 측에서는 합의를 종용해왔다. 시아버지는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너도 좋을 게 없다. 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문자들을 모두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했다. 꽃집 단골 손님들 중에는 서연의 상황을 알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분들이 있었다. 특히 오랫동안 다녀온 할머니 한 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이라며 용기를 주었다. 또 다른 손님은 아이 용품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남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연의 편은 아니었다. 일부 친척들은 집안 망신만 시킨다며 비난했고 옛 친구들 중에서도 남편과 화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상처받았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다. 민호의 정신적 학대, 시아버지의 성추행,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받은 2차 가해까지. 민호 측 변호사는 서연을 몰아세웠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그때 즉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시아버지를 오해한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서연의 변호사는 성추행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특히 가족 내 성추행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선 옆 가게 사장은 서연 씨가 결혼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직접 봤습니다. 라며 서연을 지지했다. 처음엔 행복해하더니 점점 위축되고 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시아버지가 보낸 협박성 문자들이 증거로 제출됐을 때였다. 가족끼리 일인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라. 라는 내용들이었다. 이는 오히려 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출산을 했다. 건강한 딸이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서연은 울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출산 후에도 법정 출석은 계속되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옆 가게 사장님과 단골 손님들이 번갈아가며 도와주었다. 우리가 다 함께 키우는 거야. 라며 격려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서연은 힘을 낼 수 있었다. 드디어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민호의 정신적 학대와 시아버지의 성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연은 민호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시아버지로부터는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양육권과 양육비도 서연에게 유리하게 판결났다. 시아버지는 추가로 성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치욕을 감수해야 했다. 판결문을 받아든 서연은 법원 계단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찾아낸 경험이 큰 자신감을 주었다. 1년이 지났다. 서연은 여전히 꽃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는 딸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위해 저축하고 나머지는 꽃집을 확장하는 데 투자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민호는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다. 양육비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될 뿐이다. 처음엔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는 것이 미안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아버지라면 없는 게 나을 것이다. 꽃집 한편에는 서연이 직접 기른 화분들이 놓여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것은 작은 장미 화분이다. 한때 시들어 죽을 것 같았지만 정성스럽게 돌본 끝에 지금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서연은 그 장미를 볼 때마다 자신의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싸우겠다. 1년 전 그렇게 다짐했던 서연은 이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비록 지금은 혼자지만 딸과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하고 행복하다. 그 누구도 자신과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워나간 결과였다. 서연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다. 꽃처럼 아름답고 동시에 꽃처럼 강인한 여성으로서 말이다.